큰 부인은 아들을 잃은 후에 언제 한번 크게 웃어본 적도 없으려니와 그렇게 많은 음식을 장만하여도 맛있게 한번 먹어본 적도 없이 살아왔다. 해가 지고 나면 아들 생각에 눈물도 많이 흘렸건만 그 눈물은 빠를 줄을 몰랐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김두수 작가님의 단편소설 가라매기의 부잣집입니다. 이 작품은 김두수 소설집 첫사랑의 바람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다 들으시고 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은 감동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춘천의 구 소양강 다리를 건너서 직선으로 향하면 양구로 가는 도로가 나타나고 좌회전으로 꺾어 돌면 화천길이다. 길 오른쪽으로 지금은 롯데인벤스 아파트가 서 있지만 옛날에는 이 자리에 제사 공장이 있어 춘천, 양구, 홍천, 가평의 아가씨들이 명조실을 뽑던 곳이다. 거기서 조금 더 지나 삼거리에 이르면 바로 두미르 아파트인데 이 자리는 6.25 당시에 7연대가 주둔했던 자리이며 더 올라가서 춘천, 농공고를 중심으로 서쪽에 자리한 마을을 가라매기라 하고 동쪽 마을을 마장리라고 불렀다. 마장리에 대한 전설은 이곳에 김해 김씨네 조상 부부가 살고 있을 때 아내가 10달 만에 아들을 낳고 보니 겨드랑이에 날개 쪽지가 나는 것이어서 부부는 이 아이의 장래가 상서롭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서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날개를 인두로 지져 없애자 아기는 곧 사망하였다. 그 시각에 난데없이 대문 밖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커다란 말이 네 활개를 하늘로 뻗치고는 울부짖다가 그대로 죽는 것이었다. 나중에서야 그 아기가 장사로 태어났으며 3, 7일이 지나게 되면 그 말을 타고 애지로 나가게 되었는데 장사가 죽고 말았으니 모든 것이 허사가 된 것이다. 동네에서는 마을 언덕바지에 말의 장사를 성대하게 지내주었으며 이후 이 말 무덤이 있는 마을의 이름을 마장리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월이 꽤 많이 흘러 마을 이름이 사우동이란 동명으로 불린 다음에는 가라매기나 마장리라는 이름은 6, 70대나 기억을 할까. 그 다음 세대에는 옛 지명이 전설과 같이 소멸이 될 것이다. 문명이 고도로 발전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디나 도로가 황황 뚫렸지만 옛날에 이 신장로에는 자갈을 깔았으며 하루 한두 대 다니던 목단 트럭은 자주 고장이 나는 바람에 길바닥에 하루 종일 서서 있을 때가 많았다. 마차가 다니면 삐거덕 소리만 요란하였는데 마을로 들어가는 신장로 입구에는 아름드리 기룩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늙은 소나무처럼 길을 향해 반은 누워있어 아주 오랜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여기를 신성한 선앙당으로 모셔왔으며 정초마다 이 선앙당 앞에 떡시루를 차려놓고는 치성을 드렸던 것이다. 어떤 때 길을 지나다 보면 선앙당에다 아기 저고리와 삼색의 울긋불긋한 실을 걸어놓기도 하고 또 지프로 만든 인형 팔찌에 흰 쌀밥을 무더기로 내버리기도 하여 아이들은 그것을 보자 즐겁을 하면서 도망을 쳤다. 음식을 귀신에게 바침으로써 모든 앵마기를 하려 하였던 것은 어쩌면 우리 조상들이 하늘을 향해 정성을 빌었던 흔적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은 전국 어디를 가도 이런 성당당을 보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 이것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일부에서 일어났다는 말을 들었다. 한 길에서 이 마을로 들어서자면 길 양쪽으로 초가집들이
몇 채씩 이어져 있고 한참 나가게 되면 왼쪽으로 거지들이 사철 노숙을 했던 디딜 방아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깡통을 들고 밥을 구걸하는 거지들도 많았다. 이 방앗간 맞은편에는 마당이 넓고 큰 대문이 달린 집이 하나 있으니 이 마을의 부잣댁인 김언필 씨 댁이었다. 이 댁의 바깥 마당에는 겨울이면 섬나무를 해다 쌓아놓았고 여름이면 보리타작에서부터 가을이면 볕단을 지붕보다도 높게 쌓은 닭가리가 여러 개 되었다. 날을 받아 새벽부터 탈곡기 2대를 들여놓고 별을 털기 시작하면 저녁 해가 떨어지고 밤중이 되어야 끝날 때가 많았다. 타작을 할 때면 일꾼들도 많았지만 동네 아낙네들이 다 모일 정도로 밥을 하고 까불암질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며 식구들이 모두 와서 삼시 밥을 다 얻어먹었다. 그때야말로 집집마다 잘 살지 못하던 시대로 이 부잣댁에 일이 있으면 집집에서 아낙네들이 와서 일을 거들었다. 꼬맹이들은 의뢰이 엄마를 따라와서 놀다가 엄마가 밥을 푼 다음에 솥바닥에서 일어나는 누룽지를 긁어서 아이들에게 지어주면 고울리개들은 그것이 좋다면서 밖으로 뛰어나갔다. 논농사는 물론이고 밭농사로는 콩, 조, 팥, 수수, 기장, 옥수수, 감자, 고구마, 참깨, 들깨를 비롯해서 채마밭에는 무, 배추는 물론 당근이며 파, 마늘, 고추에다 우엉과 도라지, 더덕까지 안 심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가꾸었다. 농사를 지어도 보통 많이 짓지 않다 보니 가마솥에는 늘 배춧국이 끓었고 사흘도리로 두부를 만들기 위해 콩을 삶고 맷돌에다 가르니 아낙네들의 손길은 항시 바쁠 수밖에 없었다. 일꾼을 10명이 넘게 얻어서 밭을 메고 보리타작을 시작으로 감자 캐고 논의 피를 뽑고 조밭과 콩밭을 메며 옥수수 따고 목화밭에 배추를 심자니 아낙네들은 그때마다 점심을 해서 머리에 이고 논과 밭으로 내달아서 논도랑과 밭두렁에다 음식을 차려두었다. 일꾼들은 그것을 보고는 하나 둘 음식상으로 모여들었다. 출출하던 판에 막걸리 맛 참 좋겠다. 저 사람은 못줄 하나 바로 잡지 못하면서 막걸리 타령부터 하는 거야? 아, 형님은 어젯밤에 뭘 했기에 모춤도 제대로 던지지 못하면서 남의 탓을 해요. 그게 그렇게도 궁금해? 투전판에 가서 밤 좀 새웠더니 어깨에 힘이 빠져서 그랬다. 왜? 난 그것도 모르고 호박씨 깐 줄 알았지요. 고만들 하고 어서 술잔이나 받으라고.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어느덧 가을이 되어 타작을 해서 벽가마니를 비롯해서 각종 잡곡까지 털어서 마당에다 쌓아놓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았던 것인가. 그런 멋에 농사를 짓는 것이지만 그것은 농토가 많은 김원필 씨 댁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가을거지가 끝이 나면 나머지 일이 한 가지가 기다리고 있으니 이형을 엮어서 안채와 바깥에 지붕을 해 덮는 일로 이것이 끝나게 되면 일꾼들의 일이 또 있었으니 눈이 오기 전에 큰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마당에다가 많이 쌓아두어야 겨우내 따뜻하게 방을 덮이고 날이라도 굳으면 흥타령을 부를 수가 있었다. 이 댁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화천과 홍천을 드나들면서 소장사를 하던 김원필 씨가 돈을 많이 벌어 땅을 사고 이 집을 짓게 되면서부터였다. 농토도 별반 없이 남의 소장농을 하던 원필 씨가 소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조반 석죽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집을 나설 때 콩을 볶아서 가루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허출하면 한 움큼씩 꺼내서는 요기를 하면서 다닌다고 하였다. 말하기 좋아 걸어다니면서 먹는다고 하였지만 사실
콩가루만 먹고 몇십 리를 걷는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그런데 하루는 언필씨 댁에 수염을 길게 들인 낯선 중이 지나가다 문 안으로 들어오더니 주인을 찾았다. 그날은 마침 언필씨는 장에 가서 부인이 집에 있을 때여서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고 하니 중은 한참 동안이나 부인의 관상을 보더니 참 복을 많이 타고 났다고 운을 떼더니 초년에는 어렵게 살겠지만 앞으로는 큰 부자가 되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 말을 들은 부인이 지금 때도 제대로 못 끓이는 판인데 부자가 된다니 무슨 말이냐고 하자 중은 허허 웃더니 잘 들으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부자로 오랫동안 살려거든 한 가지 앵마기를 해야 된다면서 집 앞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사막산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절대로 그 나무를 베지 말라는 부탁을 하고 돌아갔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남편이 돌아오자 남편에게 그 말을 전하자 어렸을 때부터 미신을 잘 믿던 터라 그것을 귀담아 듣고는 후일 근방에 땅을 샀을 때 집에서 사막산이 보이지 않도록 개울가에다가 미루나무 몇백 그루를 심어 놓으니 워낙 잘 자라는 나무여서 5, 6년이 되자 중의 말대로 나무들이 하늘 높이 자라서 사막산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사실 엄필씨가 총각 때부터 장에 다닐 때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으면 우전마당에서 국밥 한 그릇을 제대로 사서 먹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던 사람이 몇 년 동안 소장사를 하면서 돈이 생기는 대로 땅을 사들이기 시작을 하였다. 그는 말없이 온 동네의 땅이 매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을 야금야금 샀는데 그때야말로 가을거지가 끝나고 농한기가 되면 큰 집의 머슴 방에서는 투전판이 벌어졌다. 그야말로 하루 저녁에 땅 문서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땅이 조금 있던 사람들은 술값을 얻어가고 투전판에서 돈을 잃다 보니 하루 저녁에 논 몇 마지기가 날아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지금까지 장마당의 중개인이며 소장수들은 엄필씨를 가리켜 막걸리 한 잔을 살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으로 돌려놓았다. 그런데 몇 년을 지난 다음에 노랑이로 소문나고 소를 팔아도 국밥 한 그릇 사 먹지 못하는 가난뱅이인 줄 알던 사람들이 헉 하고 나가 자빠질 지경으로 놀란 것은 그가 어느 결에 가라매기 마을에서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언필씨는 원래 성질이 꾸장꾸장한 편으로 융통성은 별로 없었지만 신용은 있어서 우전마당에서는 김원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소장사를 한번 떠나게 되면 한 달 중에 20알은 화천, 양구, 홍천, 행성장까지 돌게 되다 보니 객지에서 유숙하는 때가 많았다. 하루는 화천 주막집에서 자게 되던 날 주모가 일부러 언필씨를 불렀다. 주막집의 주모는 언필씨가 총각인데다가 장사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항상 만나기만 하면 딸이 있으면 사위를 삼고 싶다는 농담을 하던 여인네였다. 그래서 언필씨는 저녁을 먹은 후에 안방으로 주모를 찾아갔다. 왜 무슨 일로 고단한 사람을 부르는 게요? 마침 잘 오셨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일 좀 하려고 그러니 한번 들어보시려우. 평소에도 다정다감하게 대해주던 주모는 그날따라 막걸리 한 사발을 대접하면서 말을 하였다. 난 내일은 홍천장일 가야겠어서 일찍 자야 하는데. 아따, 중도 목탁을 두드리며 주막을 지나다가 계집이 부르면 목탁을 바랑에다 넣는다는데 내 말 좀 들으면 어디가 탈이 나며 소 장사하는 날이 내일 뿐이랍디야? 지금 김씨 일생에 대한 배필을 구해주려는데 술은 한 잔 못 사나마 거절을 하다니 원.
주모가 한마디 하는 바람에 엄필 씨는 주춤하고서는 주모의 말을 들어보니 마땅한 색시가 하나 있으니 선을 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엄필 씨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며 그럴 사정도 되지 못해서 거절을 하고 말았다. 주모는 그날 이후 유숙할 때마다 성화를 댔다. 오늘은 내 말 좀 들어주셔야 해요. 들어주긴 뭘 들어준단 말이요. 저번에도 말을 하였지만 나는 아직 장가를 갈 형편이 되지 않으니 나라는 사람 믿지 말고 잘난 사람한테 주인을 일러봐요. 하기야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고만이라고 하지만 색시의 쌍판떼기를 한번 보게 되면 왜 진작 소개를 해주지 않았냐고 원망을 할걸요. 사실 그때만 해도 엄필 씨는 돈 벌 생각만 하였다. 장가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던 때였다. 자꾸만 말을 하니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옛말에 색시 중신애비를 잘만 서면 술이 석 잔이지만 잘못하면 뺨이 세다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주모는 술 석 잔을 바라지 않더라도 인척의 조카 딸을 마땅한 자리에 권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엄필 씨를 그 당자로 점을 찍어 놓았다. 그런데 엄필 씨가 중간에 어떤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색 씨가 이미 시집을 한번 갔다 온 경력이 있는 여자인데다가 딸이 둘이나 있다는 것이다. 엄필 씨는 그 말을 듣자 입을 딱 벌리고는 공연히 마음만 설렜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싹 돌아섰다. 이번에는 주모가 안면까지 싹 바꾸고는 비록 한번 시집을 갔다 오긴 하였지만 그런 여자는 세상 천지를 다 뒤져도 찾지 못한다면서 재차 꿀을 들여 붓는 것이다.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격으로 계속해서 주모가 깨는 바람에 어느 날 엄필 씨는 술김에 그 처자를 만나보겠다고 하고는 한밤중에 보게 되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여자를 보니 능금밭에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알처럼 곱상하게 생겼는가 하면 살결은 방금 빨아넣은 흰 무명 적삼의 색깔처럼 하얀 데다가 조금 들어간 눈에는 총기가 있어 보였다. 더구나 길쌈을 잘 한다는 말을 듣고는 지금까지 객지로 돌아다니면서 빨래도 제대로 해 입지를 못해 어떤 때는 버선발에서 꼬랑내가 나기도 하여 그런 때는 색시가 하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별로 마음에 없던 색시가 갑자기 좋아지자 엄필 씨는 주모에게 부탁의 말을 하였으니 앞으로 교제를 해보겠다고 하였다. 내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 색시에게 장가가게 되면 동네 총각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중신애비에게 한턱을 내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한밤중에 신랑을 횃대에다가 매달게 되면 아마 복숭아뼈가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 색시에게 장가를 든다면 복 터졌지. 복 터졌어. 주모가 꿀을 부어서도 그렇지만 그날로 두 사람이 서로 좋아지게 되니 사람 팔자 그래서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 모양이었다. 언필 씨와 색 씨는 그의 가을에 혼인을 하였고 이듬해 첫 아들을 낳게 되니 온 식구들이 다 입이 벌어졌다. 언필 씨가 애아들로 자라서 항상 형제가 많은 것을 원했는데 부인이 귀한 아들을 낳게 되자 아이는 동네 사람의 귀염을 받게 되고 더구나 자라면서 기공자처럼 허우대가 좋다 보니 할머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였다. 김장밭에 무가 자라듯이 쑥쑥 자라는 아이의 이름을 영호라 짓고 보통 학교에 입학을 시키니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서예 글씨도 잘 써서 상까지 타왔다. 영호는 학교를 다녀와서는 모험을 좋아하였는데 고무총으로 참새를 잡거나 가을 타작 후에는 집가리에 새 창해를 놓아 새를 잡고 한겨울이면
지붕 초심화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를 잡아서는 화롯불에 구워서 할머니를 갖다 드리기도 하였다. 늦은 봄이 되고 보리가 팰 무렵이면 보리밭에서 새끼를 치는 종달새를 잡아와서는 새 둥우리를 만들어 키우기도 하였다. 그 새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며칠 살지 못하고 죽었다. 그는 한여름이면 강에다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거나 여울물에 어항을 놓아서 고기도 잘 잡아들였다. 자라면서 공부에 취미를 가지기보다는 자연의 심취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데다가 아버지가 소장사를 줄곧 나가시게 되자 아버지와 대면할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 그의 행동을 제지할 사람이 없어 무슨 일이건 제 마음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학교에 갔다 와서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는 극장 구경을 간다던가 아니면 장마당에 나가서 공마당 구경을 하며 돌아다니게 되어 성적은 확 떨어졌다. 그런데 중학교에 진학을 하여 몇 달 동안은 아무 말 없이 잘 다니는가 싶더니 어느 날부터는 학교가 재미없다면서 자주 빠지기 시작하였다. 학교를 가지 않는 눈치를 챈 어머니가 하루는 아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부르니 그는 학교를 도저히 가기 싫다고 하소연하면서 사냥을 다니고 낚시를 다니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였다. 학교를 다니는 놈이 공부는 하지 않고 오락에나 미쳐 다니면 이 다음에 어떡하려고 정신 좀 차리지 못하겠느냐. 어머니는 해초리로 종아리를 때렸지만 눈물만 흘리고 대답을 하지 않으니 너무 속이 상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일러도 듣지 않자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인의 말을 듣고 장에 다녀온 엄필 씨가 된통 혼을 내주긴 하였으나 좀처럼 그의 학교 기피증은 되살릴 수가 없었다. 평양 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고만이라 하는데 모처럼 아들을 공부 많이 시켜보려 한 것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자 아버지는 이만저만 실망이 큰 것이 아니었다. 진작 아들에 대해서 단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부인에게 말을 하였으나 부인이야말로 큰 살림을 하다 보니 언제 아들에 대해서 참견할 시간이 있었겠는가. 이런저런 현상을 감안해 볼 때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라는 생각에 미치자 엄필 씨는 그 사연을 부인과 의논을 했다. 그것은 건달이 되어가는 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장가를 얼른 들여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런지 얼마 후에 부인의 친정 쪽에서 말이 들어왔는데 가편 북면의 한 농가에서 자란 색시가 있다고 하여 알아보았다. 길쌈도 잘하지만 워낙 종갓댁의 맏딸이라 무슨 일이건 척척 잘한다는 것이다. 언필씨 이대에는 중신애비를 불러서 색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내막을 묻고는 바로 약혼을 시키고 장가를 들였다. 그때가 17살이 되던 해였다. 영호는 장가를 들자 지금까지 나태했던 행동이 나아지고 부인과도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어서 부모는 그제야 한시름을 놓게 되었다. 엄필 씨는 아들이 가정에 충실하게 되자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겠다고 엄명을 내렸다. 그리 되자 영호는 이후 집안의 대소사며 곡물 수납 세금 부과에 이르기까지 처리를 제대로 하게 되었다. 엄필 씨는 아들이 일 처리를 잘하자 이번에는 화천에서 뗏목을 이용해서 소금을 팔아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영호는 장가든 지 3년 후에는 2살 터울로 남매를 두었으니 홍규와 정혜였다. 그런데 아들,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영호는 한때 중학교 동기생이었던 이달구라는 친구가 몇 번 찾아온 뒤부터 시간만 나면 읍내를 자주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곳이 읍내 황금정이라는 고급 술집이었다. 기생을 여러 명 두고 장사를 하는 이 집에는 술 손님들이 저녁마다 많았다. 주로 관공서에 다니는 사람이거나 일본 순사들이었다. 영호가 처음으로 이 집에 가서 보니
그 분위기도 그렇지만 예쁘장한 기생들이 너무 많아 호기심이 잔뜩 생겼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그 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과 같이 영호는 다음 날엔 친구를 불러서 다시 황금정을 찾았다. 아이고, 이 주사가 어제도 오시더니 또 오셨구랴. 이분이 어제 처음으로 이 집에 오셨는데 여자들한테 홀딱 반한 모양이야. 아, 그러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집 애들이 예쁘고 말고요. 호호호. 마담이 호들갑을 떨면서 이 달구에게 손을 내밀자 그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오늘은 이분의 손을 잡아요. 아니, 거시기까지 잡아도 좋아. 하하. 이주사, 처음 뵙는데 농담이 너무 지나치셔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사실 오늘은 이 황금정에서 으뜸 가는 미인을 하나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어느 영이라고요. 잠시 눈만 껌뻑거리고 계시면 천하절색을 수소문해서 대령할 테니까요. 술상이 인에 들어오고 뒤따라서 문지방 밖에서 인사를 올리는 여인이 있었다. 처음 뵙습니다. 명월이라고 하옵니다. 명월이라는 여인이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빨간 갑사 치마에 분홍 저고리를 입었는데 방안이 환할 정도로 절색이 맞는 것 같았다. 명월이라 밝은 달밤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선녀 같구먼. 이달구가 한마디 하자 명월이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다. 명월이가 술 주전자를 들어 올리자 이달구가 영호 쪽을 향하라 눈짓하였다. 이분을 잘 모셔야 해. 영호는 그때까지 잠자코 있었는데 명월이의 얼굴을 훑어보니 가슴이 후둥후둥 뛰었다. 지금까지 본 기생 중에서 천하절색 춘향이만큼 인물이 빼어났던 것이다. 마담은 처음으로 온 손님인 영호를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마침 그날 처음으로 기방에 들어온 신출내기 기생을 들여보냈던 것이다. 영호가 장가를 든 이후에 처음으로 기생이 들끓는 술집에 와서 보니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여자들의 세상과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호의 취미는 지금까지는 산과 들을 쌓아다니면서 새나 짐승을 잡거나 강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었는데 황금정에 발을 들여놓은 뒤부터는 발길이 자꾸만 황금정으로 쏠렸다. 원래 기생집이라는 곳의 기생들은 자주 자리를 옮기기도 하지만 주인 마담이 인정하는 기생은 오래도록 한 집에 머무르기도 하였다. 영호가 마음에 두는 기생의 본명은 여명이이며 기방 이름을 명월이라고 하였는데 그의 내력을 들으니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다 말고 지방의 면화 공장이며 양말 공장을 번갈아 다니다가 서울의 방직 공장에 좋은 자리가 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올라갔다가 소개하는 사람에게 몸만 더럽히고 기왕에 버린 몸이니 돈이나 벌겠다고 하여 처음 소개받은 곳이 황금정이었다. 이날부터 영호는 며칠에 한 번씩 명월이를 만나보기 위해서 황금정에 드나 들었지만 좀처럼 명월이를 보기가 어려웠다. 그의 인기가 높다 보니 오는 사람마다 명월이, 명월이의 창을 불렀기 때문이다. 영호는 명월이를 본 이후에 욕심이 생겨 본격적으로 명월이에게 구애를 하고 싶었다. 예나 지금이나 술집이라는 곳에 한번 발을 들여놓은 기생들은 좀처럼 그곳을 마음대로 떠날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그것이 불문율이었다. 절대적으로 그 권한은 마담에게 달려 있었다. 영호가 명월이를 탐낸다는 것을 알아차린 마담은 명월이를 믿기로 영호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싶었다. 그래서 명월이를 불러서 지시를 하였다. 명월아, 언니의 말 똑똑히 들어라. 지금 영호 씨가 너를 탐내는 모양이니 너는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호락호락 넘어가선 안 된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 명월이야말로 어느 아전이라고 마담의 말을 어길 수 있겠는가. 황금정에 올 때는 이 달구를 꼭
달고 다니던 영호는 얼마부터는 혼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마담은 반색하며 안으로 모셨지만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고 명월이를 호락호락 내주지 않았다. 명월이도 영호 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앞서서 오던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으니 차례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날마다 이런 식이니 영호는 한편으로는 부하가 치밀었다. 어느 날 술이 취한 상태로 마담을 불러 속에 있는 말을 했다. 마담, 나를 그렇게 과시해도 되는 거야? 차례를 기다리라고? 그래, 술집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놈이 어디 있냐? 돈이면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선비님도 원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누가 괄시를 해요? 나 오늘 명월이를 내주지 않으면 다시는 이놈의 집에 발 그림자도 비추지 않을 테니 그리 알아. 나 간다. 언제 그렇게 배짱이 커졌는지 영호 씨의 말 한마디에 마담은 얼굴색이 새파라졌다. 그동안 영호 씨는 관청에 다니는 단골 손님보다도 한 번 왔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매상을 많이 올려주었다. 영호 씨가 정말 자리에서 일어나자 마담은 영호 씨를 붙잡아 앉히고는 안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월매야, 오늘 명월이가 가야 할 방에 내가 들어가고 명월이를 금방 이 방으로 보내거라. 사실 명월이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영호의 평판을 들으니 집이 부자인데다가 인품도 좋게 보여서 한번 친해보고 싶은 충동을 늘 가지고 있었다. 마담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바람에 자주 접촉할 수가 없었다. 이날 영호는 명월이를 마음껏 희롱할 수가 있었으며 명월이 또한 이날을 기해서 영호 씨를 사랑한다는 말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영호는 친구와 술을 한 잔 나누고 느즈막하게 황금정에 나타났는데 그때 명월이가 손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충신은 명초정이요 효자 열려는 가가제라 화영제 낙처자 하니 붕우유신 한오매라 무량수각 집을 짓고 만수무강에 현판을 달아 삼신산 불로초를 여기저기 심어놓고 노래를 듣게 되자 영호는 갑자기 시기심이 발동하여 명월이가 있는 방을 향해서 명월아 어서 나와 하고는 소리를 질렀다. 명월은 영호 씨의 소리가 들리자 깜짝 놀라서 얼른 방을 나와서는 영호 씨를 부여안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황금정 안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진 것이니 방금 술을 마시던 손님이 명월이를 뒤따라 나선 것이다. 어느 놈이 남의 술자리까지 와서 방해를 놓는 거야. 방문을 열어젖히고는 명월이와 마주하고 있는 영호 씨의 면상을 주먹으로 후려치니 그의 코에서는 금방 코피가 터져 나오고 입술까지 찢어졌다. 입었던 흰옷이 시펄겋게 핏물이 드는 것이었다. 사실 영호 씨는 지금까지 너무도 곱게 기공자로 자라온 터라 싸움이라고는 전혀 할 줄도 모르고 살아왔다. 술김에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긴 하였지만 그것이 싸움의 도화선이 되리라고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다.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되었으니 분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날 술상에서 일이 벌어지자 마담은 맨발로 뛰어나와서 더 큰 싸움이 날까봐 덜덜 떨면서 누구보다도 얌전하던 영호 씨가 코피가 터져 옷에 피범벅이 되었으니 겁이 덜컥 나는 것이다. 그는 또 황금정에 대한 나쁜 소문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하였다. 영호 씨를 주먹으로 친 사람은 원래 이 황금정을 단골로 다니던 사람이지만 그도 싸움이라고는 해보지 않아서 영호 씨를 술김에 한번 때린다는 것이 잘못 때려 상처가 나게 되었다. 그는 그 다음날 상대방이 상해로 고소할까봐 겁이 나서 황금정을 찾아와서는 사과를 하고 영호 씨에게도 사과를 한다는 말을 마담을 통해 전해달라고 하였다. 영호 씨가 며칠 후에 황금정에 나가니
마담이 그날의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사과를 하였다면서 자기를 봐서라도 고소 같은 것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여 영호 씨는 그 나름대로 잘못도 있어 그냥 넘어가기로 하였다. 마담은 영호 씨가 그날의 일을 사거나 하지 않겠다는 것이 너무도 고마웠다.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 영호 씨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평상시에 생각했던 말을 마담에게 한 것이니 명월이를 후처로 삼겠다는 말을 전했다. 영호 씨의 말을 들은 마담은 그렇지 않아도 영호 씨가 그를 후처로 삼고 싶다는 말을 술김에 한 것을 기억하고는 그렇게 된다면 단단히 한몫을 달라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오니 마담은 딴소리를 하였다. 영호 씨요. 진짜 그런 말을 나에게 기띔을 하셨어야지. 지금 명월이는 세 사람이 죽자 살자 하는 판인데 어떡하면 좋죠? 마담, 그게 무슨 말이야? 언젠가 내가 술이 취한 상태여서 그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때에는 여부가 있겠느냐고 하더니 지금 와서 나를 시험하려는 거야? 영호 씨의 단 한마디에 마담은 끔찍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역시 영호 씨는 나보다 한 수 위란 말인가? 하기야 나보다 더 배웠으니 나을 수도 있겠지. 어쨌거나 지금 명월이는 내 손을 거쳐야 하니까 내 몫은 주셔야 할걸요. 영호 씨,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처럼 이곳 황금정에 드나드는 분들이야말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니 앞서서 말할 때야말로 옛날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만큼 명월이의 새가 나는데 낸들 어떻게 해요? 내 알지. 지금 마담이 명월이를 중간에 두고 한 몫을 단단히 보려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 바보가 아니겠어? 그래 솔직히 말해서 얼마를 주면 명월이를 내줄 거야. 아유, 뭔 말씀을 그렇게 한대요? 나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중간에 놓고 거래라는 것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자 영호 씨는 마담의 귀를 냉큼 잡아다녀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을 한마디 하자 마담의 눈이 희둥그레지더니 영호 씨의 얼굴에다가 쪽 하고는 입을 맞추며 한마디를 잊지 않았다. 영호 씨의 소원대로 앞으로 명월이를 설득시켜서 보겠지만 명월이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영호 씨에게 달려있으니 그리 알고 기다려 보셔요. 명월이는 며칠 전부터 몸이 고단하다면서 기방에 나오지 않았는데 마담이 부르자 그는 얼굴이 부석한 채 나타났다. 명월아, 이 언니를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처음 본 순간 너의 미모로 보아 이런 데 와서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것은 내가 황금정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남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남자들 간의 질투가 벌어져 나중에는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이번 기회에 아주 팔자를 고치면 어떤가 하고 너를 불렀다. 마담의 말을 들은 병월은 언니의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여 그도 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놓은 다음에 좀 더 생각을 하고 나서 대답을 하겠노라 하고는 물러나왔다. 사실 명월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황금정에서 큰 돈을 벌기는 쉬운 일도 아니려니와 언제 어느 때 자기로 인해서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어서 이참에 영호 씨의 말을 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자기가 시집을 가면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 큰 걱정이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마담을 찾아 그의 의견을 말했다. 그때 명월이의 어머니는 병환 중에 있었고 명월이가 거두어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었다. 명월이가 마담의 말을 따르겠다는 말 뒤에는 사실 영호 씨네 집안이 아들이 귀한 집이라니 들어가서 아들이라도 열어 낳아준다면 그 댁은 그 댁대로 자신을 그리 과시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영호 씨는 명월이가 자기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말을 마담에게서 듣게 되자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집안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첫째가 큰 만화님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고, 두 번째가 꾸장꾸장하신 아버지가 허락을 하실 것인가가 문제였다. 고심고심을 한 끝에 그는 바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밤 저녁에 어머니 방을 찾았다. 원래 어머니는 집안일에 파묻혀서 아들에 대해서는 본인 자신에게 내맡기다시피 하였는데 갑자기 아들이 밤늦게 찾아온 것이 걱정이 되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어쩐 일로 밤중에 어미를 찾은 게냐?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자 영호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작은 소리로 말을 하였다. 어머니,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진작 말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그러자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우두커니 앉아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영호는 그제야 어머니에게 그동안에 읍내를 자주 나가다가 우연찮게 여자 한 사람을 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이까지 갖게 되었다고 거짓말까지 보태서 말씀을 드렸다. 그 말을 아들에게서 들은 어머니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를 가졌다니 어떻게 반대를 해야 할지 금방 걱정이 태산 같아졌다. 더구나 이 아이를 집에 들이자면 남편인 엄필 씨와 며느리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데 우선 남편네가 허락을 할지가 의문이었다. 엄필 씨는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들릴까 말까 하여 부인으로서는 아버지에게 금방 연락을 할 수도 없었다. 어머니는 고민을 한 끝에 우선은 며느리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묻고자 며느리를 불렀다. 원래 영호 부인은 조용한 성격에 남편이 시키면 군말 없이 순종을 하는 착하디 착한 여인이었다. 그동안 남편과 결혼을 하긴 하였으나 워낙 큰 살림에 쪼들리다 보니 남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재미도 없이 살아온 것이 부인의 생활이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자 부인은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담담하게 듣는 것이다. 어머니, 제가 아들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으니 새 사람이 들어와서 아들이나 낳아주면 좋겠어요. 사실 그동안 영호의 부인은 남매를 낳고는 몸이 약해져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는 진맥을 받은 처지여서 그것이 늘 마음에 걸리던 일인데 오히려 사람이 하나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여도 좋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하였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이 애미는 무엇이라 너의 그 진실된 마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뿐이다. 어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며느리를 끌어안으며 한없이 등을 다독거렸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언필 씨가 집으로 돌아오신 날이다. 부인은 일찌감치 이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남편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하는 소리가 며느리는 어찌 생각을 하더냐고 묻는 것이다. 사실 언필 씨는 그동안 며느리가 아들을 좀 더 낳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였던 것은 손자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 늘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들이 귀한 집에는 자손이 번성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고 있던 중이었다. 언필 씨는 부인의 말을 알아듣고는 모든 것을 부인의 의향대로 하라고 하니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나갔다. 이렇게 해서 황금정의 병월이 즉 여명이는 영호의 접실의 몸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들어온 지 10달 만에 아이를 낳으니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다. 아들을 바랬던 식구들은 실망이 역력했지만 또 아이를 낳으면 될 것이라면서 들어온 명희에게 위로를 해주는 한편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현애라고 지어주었다. 명희는 한동안 산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았으나 차츰 회복이 되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잘 보시는가 하면 형님을 친언니처럼 잘 따르고 식구들과도 화목하게 지나느라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 한동안 새 사람으로 인해 어떤 분란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던 시부모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렁저렁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는데 명희가 가만히 지나면서 보니 영호가 다시 기방에 드나드는 낌새를 알게 된 것이다. 남자라는 게 한 여자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방에서 터득한 것이긴 하지만 영호는 여자에 대한 독특한 취미, 즉 한 여자를 오래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1년을 살면서 알았고 자기 몰래 기방을 출입하는 것도 당초의 약속과도 틀린 언약이었다. 당초의 영호는 명희가 집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한눈 팔지 않고 행복하게 살겠노라고 몇 번이나 굳게 약속을 하였다. 더구나 명희가 이 집으로 들어올 때는 부잣댁이라서 큰 기대를 걸고 왔던 것인데 층층 시야에서 자기의 위치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아들을 낳고자 하였으나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으니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명희의 고민이 이렇게 날로 깊어졌지만 영호는 그 나름대로 볼 일이 있다면서 자주 외박을 하였다. 그럴수록 명희의 고민은 깊어지는 가운데 그의 생활은 날로 괴로워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참으로 예상치도 않은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뜻밖에도 머슴으로 있는 환복이의 생일날이었다. 이날 생일상을 차려서 머슴들에게 주고 식구들도 즐겁게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밤이 늦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들려와 식구들이 뛰어서 밖으로 나가보니 명희가 속옷 바람으로 뛰어나와서 벌벌 떨고 있었다. 식구들이 모두 깜짝 놀라서 사태를 알아보니 술을 잔뜩 먹은 환복이가 현애 엄마가 혼자 자는 방에 들어가서 겁탈을 하려던 참이었던 것이다. 언필씨 댁에는 일꾼을 3명이나 두었는데 그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놈이 생일이라고 해서 음식을 잘 차려주었더니 엉뚱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러자 현애 어멈은 그것이 창피하고 분하다면서 이튿날부터 울면서 밥도 먹지 않더니 사흘이 되던 날 아침 영호가 읍내로 볼일을 보러 간 사이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만히 집을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작은 엄마가 보따리를 들고 나가는 것을 본 흥규가 강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작은 엄마를 찾으러 가자고 하여 아이들 5명이 흥규를 따라 나섰다. 흥규가 작은 엄마를 잘 따른 것은 여명이가 오자마자 아이들을 조금도 편색하지 않고 잘 챙겨주어서 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읍내를 가자면 소양강 다리 밑에 모래사장을 지나 여우를 건너야 읍내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은 숨이 땅에 닿도록 뛰어갔다. 달리기를 하는데 맨 땅에서는 발이 잘 나갔지만 모래사장에서는 발이 모래에 푹 빠져서 나가지 않았다. 그때 소양강 다리 밑에는 흰 모래가 백사장을 이루어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래사장에서 모래찜질까지 할 정도로 너무도 깨끗한 곳이었다. 아이들이 숨을 헐떡이며 소양강 다리 밑에까지 달려갔지만 현애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모래사장만이 넓게 뻗어 있는데 물종자리 새들이 강변 자갈밭에서 종종 걸음을 치고 있을 뿐이었다. 아이들은 할 수 없이 집으로 모두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는데 현애 엄마는 다시는 이 집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한 여자로서 남의 첩살이를 한다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도 어려웠을 것이지만 더구나 영호가 자기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다시 기방에 나가게 되어 절망을 하고 있던 차에 엉뚱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니 그는 이 기회에 집을 나가기로 결심을 하였던 모양이다. 명의가 없어지고 나니 현애가 불쌍해서 큰엄마는 그것이 또 마음에 걸려서 만날 눈물을 흘렸다. 영호는 그 다름으로 한동안 미친 듯이 읍내와 홍천, 화천을 다니면서 명의를 찾으려 하였으나 그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다. 그는 망연자실하게 지나는 것이었다. 그날도 영호는 읍내를 돌아다니다가 늦은 시간에 지적저적 집으로 돌아오다가 머슴들이 있는 사랑마루에 걸터 앉으니 방 안에서 도란도란 말이 들리는데 자기에 관한 말이었다.
흥규 작은 엄마가 너무 예쁜 게 달이었어. 그러게 말이야. 기왕이면 좀 참을 일이지. 그렇게 간단히 말이나 되는 소리야? 환복이란 애가 철이 없기도 했지만 그렇게 엉큼한 마음을 가질 줄 누가 알았겠어. 그게 모두 다 큰형님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 속에 나를 끄집어 넣는 거야? 형님 책임이 크니까 그렇죠. 그놈이 한창 사춘기에 접어들었는데 밤낮 일만 하다가 갑자기 옆방에 예쁜 아줌마가 와서 있으니 온전히 잠이 올 리가 있겠어. 술을 처먹은 김에 용기가 났겠지 뭐. 그나저나 흥규 아빠의 몰골이 말이 아니여. 말은 바로 하랬다고 계집이 어디 그거 하나던가. 읍내에 가면 계집 천지인데 뭘 그리 상심한단 말이야. 워낙 미모를 갖추었으니까 그렇겠지. 미모는 무슨 미모요. 계집이라는 게 한번 데리고 잡으면 다 그렇고 그렇다는데. 영호는 더 들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쩌면 머슴들의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었다. 그러면서 머슴까지도 자기를 우습게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렇다고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었다. 영호 씨는 그날 이후 한동안 읍내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 아버지 언필 씨의 연세도 어느덧 고의를 바라보게 되자 언필 씨는 더 이상 소장사의 미련을 두지 않기로 하고 집에서 농사관리만 하기로 마음을 잡았다. 한편 언필 씨의 부인은 현애 어머니 나간 뒤에 아들인 영호가 마음을 잡지 못하자 그가 또 딴짓을 할까 봐서 몹시 걱정을 하였다. 그 무렵 친정 쪽에 아는 사람의 아들 며느리가 노동이라도 하려면 읍내 가까운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있을 곳이 마땅치 않으니 좀 인권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곰곰이 생각하던 그는 마침 현애 어머니 쓰던 사랑방에 와서 있으면 될 것 같아서 당분간 자기네 일을 거들면서 살다가 마땅한 집이라도 나타나면 그때 옮기라고 하였다. 그들이 이사 오던 날은 비가 조금 내렸는데 이삿짐이래야 이불 한 채 입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내의 이름은 노부야마라고 하였는데 그 이름은 그가 한동안 일본 사람들의 심부름을 역전해서 할 때 부르던 호칭이며 워낙 무슨 일이건 간에 잘 하다 보니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미련 곰탱이라고까지 별명을 붙여 불렀다는 것이다. 노부야마는 키가 작달막한 사람이 배터에서 목도꾼으로 일을 하다가 그 일이 하도 힘이 들자 역전해서 품팔이 노동일을 하였는데 험이라면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다. 부인은 신랑보다 키도 크고 얼굴은 미인형으로 생겼으면서도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언필신의 댁에 와서는 일을 자진해서 하더니 나중에는 안주인처럼 모든 일을 솔선해서 하는 바람에 언필씨 댁은 며느리 이상으로 그에게 일을 맡겼다. 노부야마는 오던 해에 아들을 낳았고 연년생으로 다시 아들을 낳으니 언필씨 부인은 현애 어멈 생각을 자꾸 하면서 더 있었으면 저렇게 손자를 낳을 수도 있을 텐데 하며 아쉬워하였다. 그렁저렁 노부야마가 이 댁으로 온 지 2년이 되는 가을이었다. 그날은 일꾼들이 하루 종일 타작을 하고는 저녁참에 막걸리 한 잔씩을 나누는데 노부야마는 그날 유난히 술이 당긴다면서 밥은 먹지 않고 술만 잔뜩 퍼마시더니 저녁 후 얼큰한 김에 머슴들을 데리고 바깥마을 주막으로 술을 먹자면서 끌고 간 것이다. 그날 머슴들은 노부야마로 해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 보니 모두가 지나치게 마셔서 잔뜩 술이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노부야마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 집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평소 노부야마의 안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줄 알았던 영호가 이날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늦은 밤중에 노부야만의 방문을 살며시 두드리더니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던 것이다. 밤도 이슥해졌지만 노부야만의 방에는 석유불이 간당간당 하고 있었는데 영호가 들어가자 이내 불은 꺼지고 문 닫는 소리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실 그동안 영호는 황금정에 드나들면서 기방의 내막이며 남자들의 여자에 대한 어떤 탐닉술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고 자신도 은연중에 그 속으로 빠져들었던 것이다. 그런 중에 그는 그의 집에 와서 살고 있는 노부야마의 부인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꼈고 그런 잠재적 의식이 노부야만의 방문을 열게 하였던 것이다. 숙기가 좋은 노부야마 마누라인들 어찌 영호의 바람길을 눈치채지 못하였겠는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는 말과 같이 그날 밤의 일은 지도 새도 모르게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밤길을 미행한 사람이 있었는지 그 동네 사람들은 노부야마 마누라와 영호가 가까워졌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파다하게 퍼졌던 것이지만 정작 노부야마 마누라는 이 집에 들어올 때나 마찬가지로 꺼리낌 없이 치맛거리를 휘젓고 다녔다. 이런 와중에 이 집의 머슴 중에 유난히 손재주가 많은 배달섭이라는 머슴에 대한 희한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한 것이다. 달섭이는 원래 떠돌아다니던 과부 아들이었는데 어렸을 때에는 병치레가 많아서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까지 있었다. 은필씨 댁에 와서 어미가 한동안 일을 돕다가 아주 얹혀서 살게 되었고 은필씨는 배달섭이를 끔찍히 생각해서 이 다음에 장가까지 들여주겠다고 하였는데 그 안에 달섭이 어미가 죽는 바람에 천의 고아가 되었던 것이다. 즈애미가 워낙 마음이 착하다 보니 달섭이도 어미를 닮아서 부지런히 일도 잘하고 더구나 일을 할 때에는 목청이 좋아서 소리까지도 잘하여 동네 사람들은 달섭이가 일을 하면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하라고 청하는 때가 많았다. 그런데 동네에 언제부터 노부야마 마누라와 달섭이가 방앗간에서 함께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개소문이 돌았던 것이다. 이 소문을 달섭이가 알게 된 것은 어느 날 노부야마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는 말을 하는데 자기 마누라와 어떤 관계냐고 따져 물었기 때문이다. 달섭이는 평소에 노부야마를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그 말을 들은 달섭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수밖에 없었다. 너무도 터무니가 없고 너무도 억울한 소리를 들어 감정이 상했기 때문이다. 달섭이는 노부야마 부인을 잘 따르기는 하였지만 이런 일랑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를 더욱 슬프게 하였다. 아저씨, 어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며 다닌답니까? 내가 그놈을 알게 되면 칼로 목을 치리다. 노부야마는 그 후 다시는 자기 마누라에 대한 말을 달섭이에게 하지 않았지만 달섭이는 그것이 상처가 되었던지 섣달 금음날 세경을 받아가지고는 온다 간다 소리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동네 사람들은 그의 착한 마음을 애석하게 생각하였다. 강가에 심은 비루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자라고 여름이면 그 나무 그늘을 찾아 일꾼들이 낮잠을 한 잠씩 자고 이를 나갔는데 그만큼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 일꾼들에게는 안성맞춤의 쉼터였다. 그런가 하면 아낙네들은 삶은 삼단을 풀어놓고는 하얀 넓적다리를 내놓고 삼을 삼아서 실을 뽑았는데 여러 날을 그렇게 하다 보니 넓적다리는 새카맣게 자리가 나기도 하였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지면 남자들은 여름에 아낙네들이 정성을 들여서 삼은 도끈을 고드렛돌에다 감아서는 자리틀을 방안 의목에다 차려놓고 지직을 엮었는데 언필씨 댁에선 머슴들이 겨우내 지직을 여러 채 만들어서 안방과 윗방에 깔았는데 일꾼들이 자는 방에는 참대로 엮은 갈자리를 깔았다. 왕골 자리보다는 껄끄러웠지만 여름에는 대자리가 시원하다고 해서 머슴방에는 갈자리만 깔았던 것이다. 여름 장마가 지고 늦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였다. 하루는 소양로의 파출소에서 김영호를 호출한다는 기별이 왔는데 조사를 할 것이 있으니 그 다음 월요일 일찍 출두를 하라는 통지서였다. 그때 소양로 파출소에는
우미노라는 일본인 형사가 있었는데 잘 사는 사람을 골라서 호출을 하고는 무슨 제목이라도 씌워서 벌금을 물린다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우미노라는 사람은 악질로 소문이 나 있었다. 일본 시대인이 어느 누구 하나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때였으니 엄필 씨는 아들이 불려가는 것을 몹시 언짢아 하였지만 무슨 손쓸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 엄필 씨는 아들이 가는 날 아침 아들에게 당부했다. 돈을 달래거든 얼마든지 내놓겠다고 대답을 하라고 일렀다. 월요일 아침 영호 씨가 일찌감치 소양로 파출소에 도착하니 절구통처럼 뚱뚱한 우민호 형사는 대뜸한다는 소리가 사람을 질리게 하였다. 계집질을 곧잘 한다더니 역시 허여멀겋게 생겼구만. 하더니 다짜고짜 정강이를 구둣발로 찼다. 영호 씨는 집에서 일도 별로 하지 않는 몸이다 보니 얼굴은 하얗고 키는 컸지만 어디 매친대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구둣발로 앵기니 어이쿠 하고는 나곤드라질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는 다시 일어서라고 하더니 귓다시를 오른쪽 왼쪽을 가리지 않고 치는데 나중에는 코피가 터지고 말았다. 우민호는 그리 되자 순사를 부르더니 당장 유치장에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하였다. 듣던 바대로 우민호는 영호 씨를 별 제목도 없이 사흘 동안 유치장에 가두고는 이유 없이 매일같이 구타를 하더니 나흘 만에야 군량미로 벼 50가마니를 내면 풀어준다고 하여서 영호 씨는 안이 꽂고 더럽기 짝이 없었지만 할 수 없이 대답하고는 풀려났다. 사흘 동안의 몰골이 병자처럼 변해 있었다. 그로 인해 집에서는 사고를 사다가 다리고 인삼으로 죽을 쑤어서 먹이니 구타로 인한 고통이 한 달을 갔다. 우민호는 그 후에 영호 씨가 사는 집을 한번 와서 바깥을 돌아보고 갔는데 그 다음 날에는 엄필 씨를 오라고 호출하였다. 그런데 엄필 씨가 갔을 때는 정중하게 대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면서 묻더니 아들이 빈들거리고 놀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한번 혼을 내 주었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본에 협조하면 상을 내릴 것이라면서 차까지 대접하였다. 엄필 씨야말로 지금까지 근하게 살아왔고 땅을 많이 사긴 하였지만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왔는데 일본 놈에게 부자가 사흘도리로 끌려갔다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시기야말로 일본은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우리의 청년들을 징용으로 끌고 가 홋카이도의 지하 탄광에서 탄을 캐게 하다가 많은 청년들을 죽게 하였다. 10대 소녀들은 정신대로 끌어다가 군인들의 성도리개로 삼았다. 그들은 군수물자가 부족하자 가정집에서 쓰는 녹그릇이며 수저, 주걱, 심지어 놋화로까지 다 걷어갔다. 소양강변에 설치한 새로 된 난간까지 빼가는 것이었다. 전쟁에 소용되는 물자가 얼마나 부족하였으면 그랬을 것이랴. 농부들의 피땀 흘려 지어놓은 농산물을 공출로 다 뺏어가고 그 대신 기름을 빼낸 반이나 썩은 콩 깻묵을 배급해 주었다. 모든 조선 백성이 그것으로 연명을 하였던 것이니 어찌 일본 사람들에게 반감을 갖지 않을 수가 있었으랴. 우리의 후손들이야말로 일제 탄압에 혹독했던 그 시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굳건하게 가다듬어 다시는 이 나라가 예세의 흥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의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의지가 어떤 외부 작용에 의해 갑자기 꺾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언필 씨야말로 뜻밖에도 일본 순사에게 부자가 끌려갔다 온 이후에 받은 충격이야말로 보통 큰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언필 씨는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분해하며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내었다. 워낙 성격이 꼬장꼬장하였던 사람이라 누구에게 무시를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려니와 항상 누구에게나 대우를 받고 살았으며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기에 동네 사람이나 타관 사람들은 항상 그를 존경에 빠지 않았다. 언필 씨야말로 젊었을 때에는 말할 수 없는 고생도 많이 하였다. 워낙 부지런하게 살았고 춘군기의 양식이 떨어져 장리쌀이라도 얻으러 오는 사람이면 아끼지 않고 내준 대신 가을에는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 나라를 빼앗고 백성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인색할이 많지 협조를 하지 않았다. 그것이 부자가 단한 곤욕이었음을 모르지 않았다. 그는 항용, 자손들이나 인척들이 모이게 되면 은연중에 나라 걱정을 하며 무슨 수를 쓰던지 간에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조선 백성이 일어서려야 일어설 수 없는 처지였으니 그들의 정치를 받을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 시대야말로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설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하소연 한번 하지 못했던 그 울분 속에서 살아야 했던 가련한 백성이 우리나라 조선 사람이었다. 언필 씨가 파출소에 불려갔다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날 저녁 갑자기 의식을 잃고 돌아가신 것도 그들에게 대한 고통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워낙 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때가 향년 76이었다. 언필 씨의 장례는 9일장으로 받았는데 성복 제삿날 저녁에는 넓은 앞마당에 가마니를 깔고 상제들이 빙 둘러서서 성복제를 올리는데 너무도 애석하게 돌아가신 데 대해서 모두가 서러워서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었다. 제를 올릴 때에는 각처에서 떡과 편시루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들어왔고 술퉁자들도 여러 곳에서 들어와 장사집의 음식은 풍족하게 돌아갔다. 언필 씨의 장삿날 완장을 앞세운 상여가 나갈 때 길을 가득 메운 인파 속에서는 동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일본 놈에게 당하신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갑자기 돌아가셨겠냐면서 모두가 애석해하는 것이었다. 장지는 가까운 묘역으로 정하고 여단을 드릴 때 아들인 영호 씨가 여단에 눈물을 떨어뜨리자 장지는 금방 울음바다가 되었다. 언필 씨는 특히 생전에 손자 손녀를 귀여워하는 중에 특히 흥규에게 이 집안의 대를 이을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서 항상 주의를 줬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흥규는 할아버지의 제상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영호 씨는 자기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이 너무도 분하고 억울하여 며칠 동안이나 짐식을 거르기까지 하였다. 언필 씨가 세상을 뜨고 얼마 후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하게 되자 마침내 우리나라 금수강사는 조선 독립만세를 외치는 3천만의 함성 소리로 나라 안팎을 가득 메웠다. 애국의 망명을 했던 독립투사들이 속속 귀국을 하였다. 1948년 8월 15일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세계 만방에 선포하게 되었으니 이 모두가 평생 동안을 독립을 위해 싸운 선열들의 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영호 씨가 살던 마을에도 자유의 바람이 불고 사람들의 생활이 활기가 넘치긴 하였으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 마을에서는 일본 시대 때 형석을 재련하는 재련소가 있었다. 어느 날 이 자리에 양말 공장이 들어서더니 또 한쪽에는 성냥 공장도 가동을 하였다. 성냥 공장에서는 미루나무 원목을 사서 성냥갑을 만들었다. 공장에서는 원목을 여러 군데에서 사들이던 중에 이 마을에 돌아가신 언필 시내가 심은 미루나무가 으뜸으로 인정이 되어 우선 구입 대상이 되었다. 미루나무가 성냥 공장에 필요한 제목이 된다니 영호 씨는 깜짝 놀랐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도 없는 입장이라 영호 씨는 부득이 이 나무를 고가로 팔기로 계약을 했다. 아버지가 심혈을 기울여서 심은 이 나무들이 성냥 공장에 팔려 나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한여름이면
아낙네들이 잠을 삼으며 나무 그늘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가 있었다. 밭에서 일을 하던 농부들은 점심 후에 낮잠을 즐기던 미루나무 숲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숲이 사라진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가 안타까워했다. 특히 영호 씨 어머니는 한사코 중이 일러준 말을 되새기며 나무를 팔지 않도록 아들인 영호에게 말을 하였지만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후였다. 미루나무가 드디어 잘라지기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다 베어지고 나니 앞이 훤히 트이고 보이지 않던 사막산이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한동안 성냥 공장에서는 이 미루나무를 원재료로 한 성냥이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미루나무로 인해 영호 씨는 의회에 많은 돈을 받았다. 어머니가 중의 말을 듣고 심은 나무가 한창 자랄 때 엄필 씨의 재산은 그 중이 말한 것 이상으로 솔건불에 불이 붙듯이 엄청나게 불어 주위의 땅 모두를 사 들일 수가 있었다. 엄필 씨가 길을 나서면 자기네 땅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재산은 계속해서 불어났다. 그 대신 집안에서는 소소한 좋지 않은 일들이 자주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일은 어느 날 학교를 갔다가 강으로 아이들과 같이 멱을 감으러 갔던 흥규가 자칫하면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였다. 한 번은 곡식 창고에 영호 씨 어머니가 들어가셔서 쌀가마니 옆으로 다가서는 순간 팔뚝보다도 더 커다란 구렁이를 발견하고는 까무러치기까지 한 일도 있었다. 사실 아들인 영호 씨가 어느 귀한 자제 못지않게 편안하게 자라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후덕으로 인함이었다. 영호 씨가 어느덧 나이 50줄에 들어섰을 때 아들인 흥규는 중학교 2학년이 되고 딸 정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흥규는 아버지와 달리 부지런하고 학교의 성적은 우수하였으며 특히 연극의 대사를 잘 외워서 학교에서 학예를 할 때에는 늘 뽑힐 정도였다. 겨울에 강물이 얼면 마을의 아이들은 보통 안진뱅이 썰매를 타거나 철사줄을 널빤지에다 대고 못을 쳐서 만든 스케이트 모형을 만들어서 탈 때 흥규는 앞뒤가 없는 스케이트를 사주어서 탔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쌌다. 흥규가 앞뒤 가리지 않고 빙글빙글 돌면서 스케이트를 탈 때 동네 아이들은 그것이 신기해서 넋을 놓고 구경하였다. 영호 씨네 가족들은 호사를 하며 세상에 부러울 곳 없이 살았던 것이다. 춘천 서면의 어떤 마을에서는 지방의 빨갱이들이 민가를 습격한다는 소문이 돌아서 영호 씨네 마을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느라 청년들이 저녁이면 마을을 지키기 위하여 진과 꽹과리를 치면서 그들의 위협에 대해서 도전할 태세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런데 그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 북한이 남침을 개시했다. 38선 부근에 살던 사람들은 피란 보따리를 쌀 사이도 없이 맨몸의 상태로 춘천으로 들이닥쳤다. 춘천은 6.25 이후 민가들이 거의 불에 타서 없어졌다. 마을에서 제일 잘 살던 그 부잣댁 영호씨네 안채며 바깥의 창고까지 잿더미가 되었다. 피난을 갔다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거지 신세가 되었으니 부잣댁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은 집집마다 되는 대로 판잣집을 짓고 살자니 살림이 말이 아니었다. 가족을 잃은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그 중에서도 피난을 잘하고 돌아온 영호씨 어머니가 며칠간 앓으시더니 사흘이 되던 날 새벽에 호련히 눈을 감았다. 어느 날 날씨는 유난히 춥긴 하였으나 햇발은 따뜻한 편이었다. 흥규는 그날 늦게 일어나 유리창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실ong 위에 얹어두었던 꽃감을 꺼내서 먹으라고 주셨다. 흥규는 웬 꽃감이냐면서 하나를 들었을 때 밖에서 친척의 아제비가 얼른 나오라고 불렀다. 흥규가 문을 열고 나가니 흥규와 나이가 동갑인 당숙벌이 되는 인규가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때 당숙부가 되시는 준성 아저씨가 강가에서 노란 포탄을 들고
오는 것이어서 흥규는 호기심이 생겨 얼른 밖으로 뛰어나갔다. 아저씨는 마당 가운데 장작 패는 곳으로 그것을 메고 가는 것이었다. 그때는 엿장수들이 고물을 모아서 가져오면서 옥수수 강정이를 값을 쳐서 주었는데 고물이 크면 값을 더 쳐서 주었다. 그런데 아저씨는 무엇을 하려는지 망치로 번들거리는 곳을 톡톡 쳤다. 흥규와 어린 당숙은 무심코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세 번째 톡 하고 두드리는 찰나에 동네가 떠나갈 듯이 꽝 소리와 함께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순간 세 사람의 몸은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지고 말았다. 때마침 강가에 갔다 오던 영호씨 매형인 동욱이 아버지가 먼 발치서 뭘 하느라고 그래 하고 소리를 지르던 찰나였다. 그 순간 날아오는 파편이 발 뒤꿈치를 맞아 금방 선열이 낭자하였다. 자손이 귀하다고 할아버지 연필 씨는 늘 걱정하였는데 영호 씨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으니 부잣댁의 대가 이렇게 해서 끊어지게 되었다. 누구보다도 영호 씨 부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자 식음을 전폐하였다. 그것도 잠시 사람들은 또다시 비난길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때야말로 산다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닌 세월이었다. 전쟁이 3년 계속되다가 공산군의 끝없는 해유에 의해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성립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파괴된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영호 씨는 예터에다가 다시 집을 지었지만 옛날의 영화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영호 씨 부인은 다시 집안을 복구하려고 애를 쓰는 중에도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을 찾기 위해 여러 손을 걸쳐서 알아보았다. 여자의 마음속에는 질투란 것이 한쪽에 똘똘 뭉쳐있다는 말과는 달리 부인은 질투는커녕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었으니 참으로 어진 부인이었다. 너는 오늘부터 출가 애인으로서 그 집안의 대를 잇고 그 댁이 잘 되는 것이 너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이야. 시집가기 전날 아버지의 간곡하신 부탁의 말씀을 늘 잊지 않고 생활수칙으로 삼아온 부인이었다. 이 집에 들어와서 대를 끊었다는 원망만은 누구에서라도 듣고 싶지 않았다. 세상의 여자들이야 많지만 막상 자기 남편과 견줄 만한 여자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웬만한 여자를 알아보니 재산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딴 살림을 시켜준다면 오겠다는 사람도 있어 사람 속에서 사람을 고른다는 일이 너무도 힘이 들어 한때는 포기를 할까도 생각하였다. 그렇게 할 수는 더 없었다.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화천에 아주 시골에 사는 여자 하나가 청을 넣어왔는데 이 여인의 바람은 자기 몸에는 어린 아들 하나가 딸려 있는데 이 아이를 입적을 시켜준다면 다른 것은 원하지 않고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였다. 세상에 장마당에 가서 옷을 사려고 해도 마음에 맞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고 산에 꽃이 많다고 하지만 막상 꺾으려면 마음에 드는 꽃을 고르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자기 남편과 견줄 만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특별한 조건도 없이 와서 살겠다고 하니 영호 씨 부인은 이 여자를 적임자로 생각하고 택하였다. 한동안 적적하게만 지나던 영호 씨는 별 말도 없이 부인의 의사를 쫓겠다는 것이어서 더는 지체하지 않고 여자를 오게 하고 데리고 왔다. 아이는 바로 입적을 시키니 여자 측에서는 만족해하는 눈치였다. 이 여자는 워낙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마음이 순박하기는 부처님 앞에서 매일같이 공양을 올리는 보살처럼 착하기 이를 데가 없이 영호 씨 부인의 말을 하늘처럼 떠받쳤다. 영호 씨 부인도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을 하고 사내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흥원이라 지었고 누구보다도 좋아한 사람은 영호 씨였다. 새로운 여자는 내리 딸 순애와 경애를 더 낳았는데 흥원이가 자랄수록 죽은 형과 모습이 비슷하다 하여 흥규가 도로 살아났다고까지 할 정도로
커갈수록 행동까지도 닮아갔다. 영호 씨 자신은 흥원이 아래로 다시 아들을 기대했으나 두 번째 여자는 더 이상 임신을 하지 않자 영호 씨는 또 다른 생각을 했다. 아들을 더 보고 싶었던 것이다. 어느 면으로 보나 영호 씨는 기생집을 다니면서 술도 격이 있게 마실 줄도 알게 되었지만 여러 여자들의 테크닉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던 터였다. 세상에 남자를 쳐놓고 여자를 싫어할 사람은 없다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자를 좋아할 수는 없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다. 영호 씨는 그런 고루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면이 있었다. 아마 그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주라고 할까. 아무튼 영호 씨는 새로운 여자라면 관심도 많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빈도는 더해갔다. 영호 씨가 젊어 소시적부터 기생집 출입을 하고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자기 접실로 들였던 것도 어쩌면 타고난 천성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 중에도 영호 씨가 여자를 좋아하게 된 이면에는 경제적인 구애를 전혀 받지 않았던 데다가 아버지께서 자손이 많은 것을 부러워하신 것도 한몫하였을 것이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새로운 여자를 탐닉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한동안 뜸하게 마시던 술을 매일같이 마시기에 이르렀는데 어느 날 늦은 밤에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신장로를 지나다가 불이 환한 집으로 들어갔던 것이니 그 집은 작은 재봉틀 집을 내고 있는 과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자였다. 과부에게는 철 모르는 아이들이 딸려 있었는데 아이들은 일찍 잠이 들었을 때였다. 영호 씨가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소에 어떤 마음을 두었었는지 모르나 그날 영호 씨가 갑자기 들이닥치자 과부는 너무도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쳤다. 술이 고주망태가 된 영호 씨는 정신 모르고 쓰러졌다. 그동안 영호 씨는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술이 취해서 동네를 다닌 적도 없으려니와 술을 마시고도 마신 척도 한 바가 없었던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들인 습관이기도 했다. 그날은 생전 처음으로 동네에서 더구나 과부집에서 그런 망신을 당하였던 것이니 자신이 생각을 해도 그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몇 개월 동안 영호 씨는 근신을 하는 사람처럼 읍내에도 잘 나가지 않고 동네에서는 영호 씨와 과부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과부가 영호 씨의 큰 부인을 조용히 찾아왔다.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고 그날의 그 일을 세상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두 사람이 어떻게 접촉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과부가 찾아온 것은 영호 씨의 씨를 새로 뱄다는 내용의 조용한 고발이었다. 영호 씨 큰 부인은 원래가 묻어난 분이긴 하였으나 그 말을 듣고는 너무도 놀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을 불러놓고는 생전 처음으로 그동안의 행실에 대해서 아버님을 욕되게 하였으니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통곡을 하였다. 세상의 여자라면 누구나 오케이 하던 영호 씨였지만 이번만큼은 꼼짝하지 못하고 부인 앞에서 잘못하였다고 용서를 빌었다. 집안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조치였다. 지금까지 큰 부인이 있었기에 이 집안이 그나마 꾸려져 나왔고 그 많은 재산 또한 그가 있었기에 보존이 되었던 것이다. 영호 씨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더라도 큰 부인에게 남편으로서 해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만날 속만 썩였을 것을 모르지 않았다. 영호 씨는 앞으로는 더 이상 큰 부인의 속을 썩이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심을 하였다. 그 과부는 인물이 특출한 것도 아니고 남이 뭐라고 해도 열심히 앞만 보고 재봉틀 바퀴만 돌리던 처지였다. 하룻밤 사이에 영호 씨의 또 다른 여자가 된 것이었으니 그는 10달 후에 아들 하나를 낳았으니 흥석이라 이름을 지었다. 아이는 튼실하게 잘 자랐다. 영호 씨는 그 후에 또 다른 여자를 넘나 보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인지 집안에서 마누라가 받아다 주는 막걸리를 마셔가면서 낚시를 하고
강에 가서 어항을 놓거나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왔다. 마을에서 기공자로 자라기도 하였지만 그의 풍채를 보고는 정계로 나갔으면 도지사는 한 자리 해 먹었을 제목인데 너무도 아까운 청춘을 허송하였다는 말이 그를 아는 사람들은 한마디씩 하였다. 다시 보아도 그는 키도 크고 멋도 있었지만 항상 비단으로만 감싸고 읍내를 나가면 사람들이 한 번은 쳐다볼 정도였고 요정의 기생들은 그를 흠모하기도 하였다. 한 번은 영호 씨가 젊었을 때였는데 여름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강물이 많이 불어났을 때였다. 그때는 강물이 불면 고산 앞까지 물이 차고 흙탕물이 흘러내려올 때에는 화천에서 화목이며 잡목들이 많이 떠내려와서 불악 청년들은 이 나무들을 건져서 겨우 뗄 나무로 하느라 열심히 건졌다. 그런데 이날도 큰 화목이 떠내려오자 영호 씨가 나무를 건지기 위해서 물로 들어가서 돌아나와야 할 사람이 나무와 같이 자꾸만 아래로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빨리 나오라고 하였는데 물살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뒤도 돌려다 보지 않고 나중에는 거리가 멀어져 까만 머리만 둥실둥실 보이는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르며 어서 나오지 왜 저러고 있느냐면서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강 건너 끝에 가서야 겨우 뚝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그때 소양강 여울까지 내려가면 함수 지점이라고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위험 지점인데 용케도 그 지점 이전에 겨우 강 여가리로 나왔던 것이다.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지만 나무를 안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오른쪽 발에 쥐가 나서 도저히 돌아 나올 수가 없어 안간힘을 다해서 억지로 나무를 안은 채 흘러가다가 살아 나왔다는 것이다. 애아들이 항상 위험을 안고 산다더니 이날 부잣집의 아들이 하마터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모두의 가슴은 콩알만큼 작아졌다. 사실 이 동네에서 화제거리라고 한다면 늘 영호 씨네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세월은 아무리 곱던 사람도 종당에 가서는 연약하고 볼품없게 변하는 것이니 영호 씨의 청춘도 어느덧 바람결에 수양버들처럼 힘들어지는 인생 종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랄수록 배는 달랐지만 두 형제를 보면 한 몸에서 낳은 것처럼 비슷한 데가 있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수군대기도 하였다. 사람이 한 평생을 사는 동안 집안 식구들이 화목하게 지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셋째 부인이 아이를 낳은 지 4년 만에 홀연히 병이 나서 사망을 하게 되니 사람들은 그 여자가 너무 박복하다는 말을 하였다. 운명이라는 것을 인간이 어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혼자서 고생하며 살아가던 중에 본의 아니게 한 남정네를 만나게 되고 좀은 고생을 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봄직하였으나 단명으로 세상을 버린 것이니 영호 씨에게 그 일은 하나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남자를 가운데 두고 세 여자가 끈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여자야말로 재봉틀만 하루 종일 돌리면서 오로지 자식 걱정만 하던 여인이었다. 갑자기 남자가 생긴 것이니 자식을 길러야 하는 부담과 새로 남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일어나는 남모를 갈등. 이러한 것이 어쩌면 그의 생애에 엄청난 해오리 바람으로 작용한 것이 종래에 가서는 헤어나지 못하는 가슴의 병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큰 부인은 갑작스럽게 재봉틀 부인이 사망하자 그에 따른 자식들을 거두지 않을 수가 없었으니 또 다른 걱정을 떠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는 격으로 남편이 저지른 여자들로 인한 치닥거리를 큰 부인은 떠맡기만 하였다. 사실 큰 부인은 아들을 잃은 후에 언제 한번 크게 웃어본 적도 없으려니와 그렇게 많은 음식을 장만하여도 맛있게 한번 먹어본 적도 없이 살아왔다. 해가 지고 나면
아들 생각에 눈물도 많이 흘렸건만 그 눈물은 마를 줄을 몰랐다. 남편은 일생 동안 사랑방에 머무른 객식구처럼 밖으로만 돌기만 하더니 차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기력도 떨어지고 있었다. 아, 그런데 어느 날 해가 질 무렵 안방에서 작은이가 형님, 얼른 와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 왜? 무슨 일이 있어?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던 큰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남편네가 비스듬히 이불을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급히 들어가서 그의 목을 들어보니 눈에 힘이 없고 긴 한숨을 쉬는가 싶더니 그의 몸은 힘없이 잦아들고 있었다. 아이고, 당신 이러면 어떡해. 안 돼, 안 돼. 큰 부인이 목을 안고 통곡하였지만 남편은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고 말았다.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뜨시더니 그 아들이 또다시 아버지처럼 조용히 세상을 뜨는 것이었다.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풀잎에 매달린 이슬방울이 햇볕에 스스로 녹아 없어지듯이 영호 씨도 한평생을 호화롭게 지났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남편은 한때 바람을 부리기도 하고 집안의 재력을 믿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였지만 그가 특별히 재산을 축내지는 않았다. 큰 부인의 말이라면 말년에 와서 무슨 말이건 잘 듣고 집안의 대소사는 잘 챙겼는데 이제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고 보니 큰 부인은 그제야 남편의 소중함을 느꼈던 것이다. 남편의 장사를 지내고 나자 큰 부인도 어느 날부터 밥맛이 없다면서 곡기를 끊다시피 하더니 차츰 자리에 눕기 시작을 하였다. 형님, 입맛이 없더라도 진지는 잡수셔야 해요. 간 사람은 갔지만 이제 형님이 이 집안의 어른이고 기둥이니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안 그래요, 형님?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겨우 석 달을 더 넘기지 못하고 한많은 세상을 하직하던 날 아침 큰 부인은 작은 부인을 억지로 바라보며 한마디를 겨우 하며 눈을 감았다. 자네 고마웠어. 강 건너 마을에서 부자라고 떵떵거리며 해마다 가을이면 마당 가득 곡식 더미를 산처럼 쌓아놓던 집안이었다. 강가에 심은 미루나무가 사막산을 가리고 있는 한 큰 부자가 될 것이라는 명언을 남긴 중의 말대로 김씨댁은 큰 부자로서 안팎마을의 이름을 날렸으나 6.25 사변이 나면서 집은 불타고 대를 이을 애아들은 당숙이 포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전신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으니 이것이 비극의 시초였던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가다 보니 이 집안의 부귀영화도 한 가닥의 구름처럼 산산이 흩어졌던 것이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힘들다고 하죠. 일제 침략 때도 그랬지만 6.25 전쟁 때 피란을 갖다 돌아온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을까요? 잿더미로 변한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기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지금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때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귀영화는 덧없는 것일까요? 결국 한 가닥 구름 조각처럼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것일까요? 가라매기 부잣집 엄필씨야말로 젊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많이 하였지만 높은 품성을 지니고 있군요. 부지런하기도 했지만 춘궁기에 양식이 떨어져 장리쌀이라도 얻으러 오는 사람이면 아끼지 않고 내주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가을에는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대목에서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후했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인색할이 많지 협조를 하지 않았던 대목에서도 높은 절개를 느낍니다.
큰 부인의 덕이 이 집안을 화목하게 만들었군요. 큰 부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허망하게 아들을 잃은 후에 언제 한번 크게 웃어본 적도 없다고 하니까요. 맛있게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이 살아왔다고 하니까요. 그 깊은 슬픔 앞에서는 할 말을 잃습니다. 영호 씨는 깨끗하게 세상을 떠났군요. 비스듬히 이불에 기대어 있다가 저 세상으로 갔으니까요. 풀잎에 매달린 이슬방울이 햇볕에 스스로 녹아 없어지듯이 말이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 써주신 작가님께도 존경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